투데이 핫경제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및 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969만 7천 원, 3.3제곱미터당 3,200만 100원꼴로 전달 대비해서 0.65%, 전년 동월 대비해서 14.05% 올랐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1,657만 5,900원으로 전월 대비해서 0.27%, 전년 동월 대비해서 11.51% 올랐습니다. 16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 550건에 피해액은 4,143억 원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년여 동안의 환급액은 1,242억 원으로 환급 비중이 30%에 불과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실사단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분야 정책 및 집행에 대한 동료 검토를 위해서 16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OECD의 이번 실사단은 방한기간 우리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개발협력 관련된 부처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 및 시행기관들과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크게 놀라셨죠. 지난 7일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까지 임박하면서 혹시 제2의 중동 전쟁으로 격화, 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서 집계된 사망자가 4천여 명을 넘어서면서 중동 지역 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확전되고 장기화된다면 세계 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그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 보기 전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제2의 중동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반에 관해서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 작전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이 개입을 시사하면서 확전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가자지구 남쪽의 이집트 통행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피난해라, 대피해라라고 경고를 한 가운데서 이집트 통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휴전을 한다라는 합의가 속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전쟁이 더 격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양 교수님, 이스라엘 하마스 지금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어떻습니까? 예, 7일 일단 침투를 해가지고 뭐 가족들 그 음악
그 젊은이 음악쇼 뭐 그런 데 들어가서 지금 그 한 1,300명이 죽었다고 그것도 가족들끼리 그냥 다 사살했고 그다음에 한 100명 내지 150명을 인질로 삼아 가지고선 납치해 갔다. 여기서는 뭐 여성들이나 뭐 아이들이나 뭐 노년층들 다 포함돼 있어 가지고서 만약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은 이 인질을 한 명씩 죽이겠다. 이런 상황까지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주말에 이제 육군을 투입해서 하마스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제 폭격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가자 그 지구에 들어가는 전력 물 그리고 가스를 다 끊어버린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주말에 원래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는데 주말에 뭐 날씨가 나빠가지고서 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계속 우리가 들어가기 대기하겠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거기에 민간인들은 다 피난해라. 그런 지시까지 이제 했는데 22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렇죠. 110만 명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을 반을 나가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 이스라엘 쪽으로 피난할 수 있는 길은 다 막아놨고요. 이집트 쪽으로 피난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열린지 안 열리는지가 불확실합니다. 일단 속보상으로는 통행 재개를 위해서 일시적 휴전에 합의했다라고는 오는데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나온 기록에 보면 그 신문 기사들 보면은 피난하려고 나간 그 트럭이 폭격을 당해 가지고선 뭐 어린이들이 사망했다. 그리고 이런 폭격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쪽에 그 한 2,600명이 지금 사망했다. 그런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집트 쪽에 지금 이제 피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가 그것을 열어주느냐. 지금 휴전은 했지만 이스라엘 쪽은 그쪽으로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나가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집트 쪽에서 최소한도 오늘 아침에 나온 미국 신문들을 보면은 이집트 측에서 난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집트에서도 지금 이미 한 900만 명의 난민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민들을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속보처럼 그 이집트가 문을 열어줬다면은 그것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하마스 측에서는 여기 피난 가지 말아라, 지켜라. 그렇게 지금 계속 심리전이다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염려하는 것은 이것은 하마스뿐만이 아니라 일반 팔레스타인인들도 염려하는 것은 한번 떠나면은 다시 못 들어오게 하지 않을 거냐. 그래가지고선 상당히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지금 그 피난 가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압도적 전력차가 있다라는 건 객관적으로 이제 주지의 사실들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지상전까지 전개가 된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그 사상자가 발생할 걸로 우려가 돼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미 이제 이스라엘군이 110만에 달하는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해서 대피해라라고 경고를 한 상태고 지상군 투입을 예고까지 하고 있는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가자지구가 이렇게 긴 모양으로 생긴 지역인데 지금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해 주시듯이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은 이스라엘이 봉쇄를 해놓은 상태고요. 유일하게 뚫려 있는 통로, 열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건 남쪽에 이집트 국경이 있거든요. 이쪽이 열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가자지구가 어느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종시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220 혹은 23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사실 인구 밀도가 엄청난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지상전이 시작되면 사실 하마스의 어떤 군부 조직과 일반 시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섞여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 나올 사태는 민간인 사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태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 전력차가 있는데 하마스는 왜 하느냐 보면 지금 여기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란이 있죠. 그리고 이란이 있고 이란과 지금 같이 이란 지원하고 있는 그 저희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있고요. 또 시리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 거기다가 이제 서한 저희가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지역 서한 지역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죠. 이런 이제 지역들에 계속 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나타내게 되면 그때는 아마 이제 이란이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아마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현재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이제 전투로 보이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으로 확전이 되느냐. 사실 네. 이것들이 아무래도 큰 파장을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떠나라라고 했는데 남아라 선전전이고 심리전일 뿐이다라고 네. 하는 것도 또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남았을 때 혹시라도 이제 과격한 분들이 네. 이게 저 인간 방패로 사용할 그런 어떤 그런 우려들도 그런 있는 우려가 거죠. 지금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노벨 평화상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탈 정도로 오랫동안 수십 년째 전쟁을 멈추었고 휴전을 했었던 분쟁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오랜 시간을 평화롭게 있다가 다시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양 교수님, 이렇게 이제 오랜 휴전 끝에 또 다시 이렇게 터져서 우려가 더 큰데 앞으로 이런 그 원인, 배경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양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건국됐을 때 그때 팔레스타인인들이 있었던 땅을 일부 흡수해가지고서 예. 이스라엘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선 팔레스타인인들은 언제든지 자기 땅을 뺏어갔다는 그 생각 아래 계속 마찰이 심했었고 이 가자 지구를 본다면은 1967년 6.1 전쟁 때 그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이기면서 이제 흡수한 땅 중에 일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웨스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그 부분은 그 실질적으로는 저 이스라엘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완벽하게 컨트롤하기 좀 지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거기서 계속 그냥 살고 있고 그러다가 2006년에 지금 얘기한 하마스가 테러단으로 분류되긴 하지만은 또 정당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에는 이 가자 지구 그 통치하는 정당이 하마스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계속 그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마찰이 있었고 2014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스라엘이 한번 또 쳐들어온 그런 그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 와서는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총리가 그 땅을 그 가자 지구나 뭐 다른 그 팔레스타인 지구들을 계속 이제 좀 조금씩 그 흡수갑니다. 거기에 또 이스라엘 그 국민들이 가가지고선 그 자기네들 집들 짓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땅을 좀 조금씩 뺏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팔레스타인인들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마찰이 심하면서 이게 그 아주 한꺼번에 많이 죽진 않았으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금년 보면은 꽤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침략 전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네타냐후는 지금 뇌물죄로 지금 좀 그 검찰에서 지금 그 재판을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재판을 그 못 보내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그 이스라엘 내의 극우파, 종교파하고 지금 연맹을 맺고 있는데 그 연맹을 지키기 위해서 시오니즘, 시오니즘뿐만이 아니라 저 유태교 중에서 가장 좀 극한 유태교들하고 연맹을 맺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상당히 좀 그 이스라엘 내에서도 좀 마찰이 심했었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 네타냐후 그 총리에 대한 그 비난이 너무나 좀 국내 정치하고 자기 걱정만 하기 때문에 요 정보를 놓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그 네타냐후가 만약 침략이 온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헤즈볼라 쪽에 그 웨스트뱅크 쪽에서 올 거다. 그래가지고선 전력을 다 그쪽에 배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하마스가 뒤통수를 친 거죠. 그리고 이란이 그 헤즈볼라하고는 그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하마스하고 관계도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헤즈볼라가 이제 그 주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봤는데 지금 이제 그 하마스한테도 지원을 해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 한 며칠들 본다면은 아직 뭐 전쟁이나 침략 같은 건 없지만은 좀 이 웨스트뱅크 쪽에서도 좀 총이 좀 전투가 좀 조금씩 시작하는 것 그런 조짐도 보이고요. 그래가지고선 그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뭐 토지 문제고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좀 이스라엘이 좀 그
팔레스타인 땅을 자꾸만 거기다가 이제 개척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네. 국민들을 그쪽에 이동시키고 있다. 네. 그런 불만에다가 지금까지 계속 그냥 뭐 마찰이 심해지면서 네. 이렇게 상황을 좀 키워놨다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에서 주변의 강국들 이란이라든지 사우디 등등의 입장 표명 또 그에 따른 후속적인 움직임 등도 긴장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발걸음이 빠르게 바쁘게 움직이는 국가가 있죠. 바로 글로벌 경찰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항공모함 전단도 파견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인도주의 통로는 열어놔야 된다. 이런 입장을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밝혀왔습니다. 허 교수님, 그 미국 글로벌 경찰 국가로서의 위상도 많이 조금 격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이제 전 세계에서 여러 국지전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는 미국은 어떤 입장이고 앞으로 어떤 입장을 또 취할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우선 표면적으로는 아무래도 미국 정치에서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제 집단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유대인이니까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항모전단 하나 가 있는데 항모전단 하나를 추가적으로 보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서포트하는 이제 제스처는 취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란의 참전으로 확전되는 것은 조금 막고 싶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간 시계를 되돌려 보면 미국이 이제 이란에 이제 대이란 제재를 막 하고 경제 제재를 할 때 그때 누가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갔냐면 중국이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뭘 했냐면 이란과 사우디 사이에 이제 수교 협정 같은 거 중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중국의 역할을 조금 늘려나갔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경찰 국가라는 미국의 위신에 좀 어울리지 않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이제 수교를 조금 협상을 이제 중간에서 이제 중재를 하고 했었는데 결국 이 협상은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중동 정세를 전 세계 G1 국가로서 경찰 국가로서 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있어서 조금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전쟁은 일어나는 순간 외교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보통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너무나도 확전되는 것, 특히 이란이 참전해서 이것이 조금 국지전에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벌어지는 것,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굉장히 경계의 시선을 보낼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얼마 전에 이제 중동 국가들과 다 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의 중재를 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격화되면서 마치 먼 나라, 우리랑 관계가 없는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경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이 발생했는데도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금융시장이 의외로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K건설이라든지 K건설 장비 이 산업 등에 대해서 제2의 중동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호황을 예고를 했었는데 이번 전쟁으로 여러 가지 우려도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양 교수님,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안 그래도 지금 외적인 변수들 우리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전쟁까지 터져서 더 걱정이 많은데요. 이렇게 그 금융시장 이런 것도 거꾸로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그 이란이 여기에 개입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지금 하루인가 이틀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서는 이란이 자기네들은 여기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미국도 이란을 의심했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하고 가자 그 지구에만 제한된 이런 그 전쟁이 될 거라고 좀 그 일단은 좀 희망했던 거죠. 만약 그렇게 그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에 이제 이 전쟁이 제한된다면은 뭐 이스라엘은 부유한 국가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상당히 작은 국가입니다. 네네. 그 세계 GDP의 뭐 한 0.3%밖에 안 되고 인구는 한 940만 명밖에 안 돼요. 네네. 그리고 또 유크라인 같은 국가하고는 달리 이스라엘에서만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중요한 뭐 수출품이나 뭐 그 꼭 세계에서 필요한
그 어떤 그런 상품들은 별로 만들지를 않거든요. 네. 물론 이 전쟁이 확장이 된다면은 뭐 바로 옆에 뭐 산유국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해송 그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퍼지면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지만은 일단 전쟁이 가자하고 그 이스라엘에만 한정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그 세계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게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선 뭐 석유 가격 같은 것도 일단 좀 올라갔다가 한 80 내지 85달러에 좀 안정화됐다가 여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은 게 이제 이란이죠. 이란이 그 팔레스타인 이번에 폭격받는 걸 보고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너무 고생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좀 이제 지금 긴장이 시작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만 네, 네.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하고 가자에만 이 그 전투가 제한된다면은 네. 세계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 줄 것은 별로 없어요. 아하, 다행히. 세계 경제에 다행히 큰 영향 줄 부분은 적다. 금융시장도 생각보다 덜 흔들린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지만 그래도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큰 우려, 걱정 속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에 중동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죠. IMF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엄습하면 세계 주요 은행의 3분의 1가량이 취약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는 세계가 수십 년 사이에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라고 강력히 경고를 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IMF는 각국 정부는 자국 은행을 적극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이제 각국의 전문가들 또 기관들이 강력히 경고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당연히 위험할 수 있을 부분이 저희는 좀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시간을 약간 뒤로 돌려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던 2022년 2월에 어떤 일이 이후에 있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초반에는 네. 이렇게 유럽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큰 나라가 얽힌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의 연준이나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조금 금리도 조금 풀어주고 좀 그러니까 완화적인 모드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사실은 원자재 가격 오르고 원유 가격 오르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금리가 따라서 올라갔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의 금리가 5%가 넘는 금리를 보고 있는 이런 어떤 시대가 온 것이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양 교수님도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사실 10월 7일 날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미국 금융시장은 굉장히 증시도 괜찮았고 네. 오히려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던 것이 약간 떨어졌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미국의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시장을 막 달래는 제스처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까지도 어쨌든 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건 어쨌든 안전자산 선호 심리 더하기 미국 연준의 더 이상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 이런 걸로 지금까지는 조금 안정화되는 다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이 지속되거나 전쟁이 확전이 되거나 이란이 개입되거나 이래서 이 전쟁이 조금 범위가 커지고 네네. 산유국들이 얽히기 시작하면 결국 이제 유가가 아주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올라올 수 있고 예. 이러면 사실 미국의 물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네네. 그러면 미국의 긴축이 결국은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게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미국의 긴축이 길게 오래 가면 결국 우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었던 거죠? 네네. 시차를 두고 따라 올라갔던 거고요. 예. 우리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은행채나 아니면 뭐 한전채 같은 금리들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 사정 결국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은행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까지 대출 내준 거 이런 것들이 주담대를 바탕으로 나갔고 그렇죠. 그리고 주담대는 상대적으로 고신용 고소득자를 네. 대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은행들은 지금 건전한 것 같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회사채 시장 같은 데서 저희가 레고랜드 사태 때 벌어졌던 것처럼 회사들의 채권 발행이 어려워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강달러가 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수입물가 상승 이런 연쇄적인 어떤 피해 그리고 자금의 유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와 금리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네. 하고요. IMF가 이제 1.4% 우리나라 성장률을 예측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요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거기에 변수에 없었던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네네네. 그러면 지금도 고유가라고 하는데 네. 뭐 어떤 기관에서는 150달러까지 배럴당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막 예측을 하고 이러다 보면 네네. 간신히 지금 무역 수지를 이제 흑자로 돌리고 뭐 경상 수지를 흑자로 돌리고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1.4나 1.3보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혹시나? 근데 올해는 사실은 근데 이제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네. 1.4에서 1.3으로 뭐 깎이는 것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저번 주에 나온 IMF 세계 경제 전망의 스토리는 결국 요약해 보면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년은 2024년은 미국 홀로 독야청청할 거야. 미국 혼자 굉장히 잘 나갈 거고 나머지 국가들 대부분의 지역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돼라는 게 사실 IMF의 결국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권역들은 지금 굉장히 내년에 어려울 거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에서 2로 깎았죠. 그래서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는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유가 상승에 대한 반영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네. 측면에서는 하방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전 세계 경제가 그렇게 안 좋으면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경제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하방적 리스크가 좀 네. 커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정부에서 우리가 상저하고 해서 만약에 이제 상저하고 어느 정도 달성되면 그 여세를 몰아서 내년도에도 아주 좋게 이렇게 끌고 가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상당 부분 좀 수정되거나 다시 좀 완화되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 중에 이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반도체 수출 중에서 대중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IMF 어떻게 보냐, 올해 5% 하는데 내년에 4.2% 할 거라고 사실 중국이 5% 이하의 성장률을 보이는 건 굉장히 사실은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내년에도 굉장히 서서히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결국 그러면 이제 반도체 경기 자체는 지금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측면에서 수량 측면보다도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저평가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내년에 어느 정도 수출이 풀릴 수 있을지는 조금 지금 세계 경제에 들이온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의 불안감도 점점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나 무역 또 지정학적 관계 등등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지 준비한 영상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긴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서 이번 전쟁까지 발생하면서 산업계에서도 이번 영향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식량, 그리고 국제교역이라든지 지정학적 관계 등등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산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도 위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 교수님, 이런 산업계 전반에서 걱정이 많은데 어떤 영향들을 주로 받게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하고 가자 쪽으로만 제한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위험을 과장적 염려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뭐 에너지 뭐 가스 조금 나온다지만은 그 수출해봤자 뭐 이집트하고 요르단에 조금 수출하고 그 가스 가격이 영향을 줘봤자 뭐 유럽 쪽에나 조금 좀 영향을 주지 그만큼 이스라엘이 뭐 가스나 뭐 석유를 그렇게 만드는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한전이면은 그렇게 뭐 좀 그 지금 좀 쇼크만 좀 가라앉으면은 다시 정상화될 것 같은데 저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미지수는 이란이죠. 네. 만약 이란이 들어온다면은 지금 뭐 이란이 하도 오랫동안 제재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생산 여력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은 지금 그래도 석유 가격이 더 빨리 오르는 걸 좀 막아주는 게 이란의 저 생산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데서 좀 이제 좀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요소로 좀 작용하고 있었는데 그 요소가 좀 만약 그 전쟁이 이란 쪽으로 간다면은 그래서 저 생산 시설까지 타격을 받는다면은 네네. 그러면은 그런 그 억제시키는 요소가 하나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그 저 석유 그 해송 그 루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뭐 그 하마스가 뭐 그쪽으로 이제 진전한다든지 이란이 그쪽에서 막아놓는다든지 하면은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석유가 뭐 $150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뭐 그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는 네. 아니니까요. 네. 그래가지고선 아직까지는 염려하는 측면이지 아직도 직접적으로 뭐 어떤 그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저 그 전쟁이 지금 이제 잘 뭐 이렇게 제한될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 계속 그 인명은 계속 희생될 거지만은 그렇지만 경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지금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을 좀 확산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네. 하마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외신들 읽어보면은 지금 아까 스크린에도 나왔지만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그 공식적인 뭐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란은 언제든지 그냥 자기들은 뭐 페르시아 민족이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그런 다른 아랍 국가들하고 계속 좀 그 지역 주도권을 그 가지고 좀 싸우고 있으니까 네. 이란하고 하마스가 만약 이 전쟁을 확장시켜 놓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해송 루트나 산유국 시설을 직접적으로 이제 그 파괴시키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석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그 염려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거 염려하기는 네네.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때는 그 건설업체 정도밖에는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란의 제재가 좀 완화되면서 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이제 일부는 지금 벌써 다시 돌아갔고 네네. 지금 다른 건설업체들도 그쪽에 좀 진출하고 싶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란이 또 이렇게 된다면은 제재를 피할 수는 없을 네, 거고 네. 직접적인 전투장이 된다면은 네. 그러면은 갈 수도 없죠. 네네. 그래가지고선 지금은 당장 네.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 하마스가 이것을 얼만큼 확대시키느냐, 예. 그것을 관찰할 수밖에는 더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좀 전에 자료 화면에 이제 수입 품목에 대한 게 나왔지만요. 예를 들어서 브롬 테마주 같은 것들이 이번 전쟁 이후에 생기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수입 품목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정 품목에 대해서 공급망 같은 게 교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일본 그 수출 제재 같은 경우에도 좀 받긴 했지만은 우리가 또 돌아서 좀 이제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그 중동 지역에 이런 전쟁이 있었던 데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것 때문에 비용은 올라가겠지만은 뭐 이것 때문에 공급이 완전히 끊긴다. 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지역적인 제한전이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 그런 제품들을 얻기는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네. 그 지금은 좀 그 비축해놔야 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교수님, 그 중동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이제 피해가 가장 큰 걱정인데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크거든요. 대한민국 기업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정부에서 이게 굉장히 메시지를 딱 중간에 잘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지금 아주 다수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굉장히 여기가 이제 굉장히 유망한 부분인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스라엘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 저희가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외하고 유일하게 독도로 자기 나라에서 만든 지도에 표시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랑
사실 중동 국가 중에 FTA를 가장 먼저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사실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0.4%로 굉장히 작은데 네. 한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 36번째 무역 당사자라고 하는데 네. 이스라엘이 사실 그 무인 자동차나 아니면 이 최첨단 이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갖고 있고요. 회사들이 있고요. 특히 인텔의 CPU를 만드는 공장도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예.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퀄컴 때문에 공장도 네, 있고 퀄컴, 각종 네. 스타트업들이 네, 최첨단 맞습니다. 기술을 최첨단 기술 개발하고 맞습니다. 있고. 네, 맞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무역 규모가 작다고 해서 사실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현대차랑 기아차의 점유율이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인상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우디에도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근데 사우디는 아무래도 아랍권으로 지금 묶여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도 사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연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사실 기업들이 조금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또 정부에서도 메시지를 낼 때 좀 굉장히 어떤 중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메시지로 접근할 필요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부담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확전 참여 가능성까지 나오다 보니까 배럴당 150달러까지 갈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주유소에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보고 계실 겁니다. 양 교수님, 앞으로 국제유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당장은 전쟁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데요. 이게 얼만큼 오랫동안 지속하느냐. 네. 계속 얘기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얼만큼 이란이 여기에 들어갈 건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란이 별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금같이 그냥 뭐 말로만 끝난다면은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석유 가격은 다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막 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내년 경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올라갔던 지금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면은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그 생산을 제한시켰고 네. 그 다음에는 세계 경제 그 다음에는 좀 세계 경제가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좀 그런 희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미래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러면은 석유 시장은 수요가 조금만 올라가도 그냥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 한 2달 정도는 가격이 올라가는 걸 봤는데 네. 그런데 그 전에 또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감량을 계속 그냥 금년 내내 감량했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석유 가격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네. 왜? 내년 한국 경제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질 거라고 봤기 네네.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에는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좀 염려가 돼가지고선 가격이 좀 올라갈 거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 이란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한. 네. 그러면은 내년 세계 경제가 다시 좀 침체 경향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다시 그 석유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네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란이 여기에 들어온 다음에 또 이란 대한 제재가 시작되거나 아니면은 이란이 산유 시설 공격받거나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충분히 네. 그 석유 가격이 $100 이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네네. 그렇지만은 이란이 만약 여기에 그냥 말로만 끝난다면은 네네. 그러면은 석유 가격은 떨어질 거는 같습니다. 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필연적으로 고물가를 수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혹시나 이 물가 폭등 등등에 대한 우려로 촉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약 20여 년 만에 최고점인 6.3%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그런 우려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허 교수님, 이제 고유가가 고물가를 유발할 텐데요. 우리 앞으로 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올 말까지 물가 상승률 한 3%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그거는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유가를 시나리오를 한 86달러에서 네. 4달러 정도 가정해 놓고 한 이미 거거든요. 90달러 네, 90달러 넘어가 넘어가고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것들이 조금 지속된다면 네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물가가 어땠냐면 7월에서 8월 넘어올 때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3.2에서 3.7로 다시 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너지 가격이랑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4.7에서 4.3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은 최근에 에너지 가격 이런 거에 상관없이 조금 근원적인 물가의 흐름 자체는 좀 떨어지는 기조였었는데 네네. 결국 이게 유가가 다시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 네네. 결국은 얼마나 밀어올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될 거냐는 아까 양준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국제 유가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80 중반대 배럴당 이 유가에서 나온 어떤 이런 경제 전망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는 좀 수정이 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 소비자들의 지금 걱정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정말 물가가 걱정입니다. 마침 이번 주 목요일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제 이런 고물가에 대한 걱정까지 맞물려서 아마 금융통화 당국의 걱정도 굉장히 클 텐데요. 과연 6회 연속해서 동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기준금리 방향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 기준금리 과연 어떻게 결정할 걸로 보여지십니까? 저는 동결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 동결할 거라고 보는데 동결이 그 가장 좋은 초이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환율도 지금 좀 그 불안해지는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전쟁 때문에 조금 좀 그 다시 또 미지수가 됐지만은 미국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봤어요. 특히 네. 지난번에 저 노동 시장 그 보고가 좋게 나왔고 좀 국채 금리가 뭐 많이 올라갔다고 했지만 다시 또 안정화되는 그런 기조가 좀 보였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번 그 우리나라 한번 올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네. 그래서 실제 예. 동결이 최적의 선택일까 하는 그런 예. 우려하는 측도 많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지금 그 우리 기업 부채하고 가계 부채도 좀 다시 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집값도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는데 글쎄요, 뭐 집값이 올라가는 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뭐 그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안정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또 문제를 키워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금리를 올렸을 때는 좀 확실히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물론 그게 오직 이유는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가계 부채를 진짜 좀 떨어뜨린다. 기업 부채를 좀 진짜 좀 그 줄이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한 번 더 올리지 않아야 될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실물 경제가 하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늘릴 여지가 있느냐 그거 염려가 되는 건 확실하지만은 그래도 좀 한 번 더 올리는 게 좀 답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동결은 할 것 같습니다. 동결을 하더라도 결국은 소위 말하는 매파적 동결, 상당한 압박 속에서 올릴 수도 있다는 걸 내포하는 동결이 되겠네요. 좀 그렇게 신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신호를 잘못 주면은 또 올린다고 해가지고선 나중에 또 그 경기가 또 그 침체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좀 한번 좀 그 한국은행에서 요거 좀 그 두 케이스를 좀 정확히 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금융당국 이상으로 이 전쟁의 촉을 세우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죠. 바로 미국의 연준 FOMC에서도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연준 위원들 간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 교수님, 이제 우리 금융당국도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 그 FOMC 금리가 전 세계를 좌우하는 측면이 강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동결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최근에 미국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면 이게 금리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말 갖고도 합니다. 네, 말 갖고도 하는데 어떻게 말 갖고를 하냐면 사인을 계속 시그널을 FOMC 쪽에서 그러니까 페드 쪽에서 줍니다. 시장에다. 근데 시장이 페드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페드에서 계속 그거를 교정을 합니다. 니네 생각 틀렸어. 우리가 내는 메시지는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장이 페드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을 하면 페드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연준의 그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되게 신중해야 된다. 그게 결국 9월 FOMC 의사록 얼마 전에 공개된 것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연준 의사들이 지금 계속 시장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사실은 이게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한번 동결로 건너뛰겠다라는 얘기처럼 들리고요. 네, 그러면 네. 동결을 하면서 사실은 동결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할 것 같냐 하면 사실은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안개가 많이 껴 있으니까 차를 잠깐 멈추고 다음 방향을 어디로 갈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식의 동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저는 동결일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금리 선물 같은 거 보면 이제 추가 인상 확률 같은 걸 이제 잴 수 있는데 시장에서도 결국은 컨센서스는 동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 금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결로 예상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압박이 강한 가운데서 매파적 동결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요즘 나가보면 짜장면 가격이 10% 이상 올라 있고 삼계탕도 10%에 육박하는 정도로 물가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그야말로 여러 가지 그 경제 내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양 교수님이 이번 전쟁을 놓고 이제 우리 정부 당국 또 기업 당국들, 기업 당사자들 그리고 개별 경제 주체들이 대비할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각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최악을 대비는 해야죠. 네. 여기선 최악은 진짜 이란이 들어가 가지고선 이제 석유값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석유 공급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크게 올라갈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뉴스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유류세 인하를 계속 진행하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다시 재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높은 석유 가격 아래서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석유 가격을 내려놓으니까 석유를 계속 쓰는 거죠. 네네. 계속 쓰고 그래서 무역 적자도 더 커졌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줄일 수 있었던 네네. 석유를 수입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세수도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번에 그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좀 지금 벌써 얘기는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유류세 감속폭을 다시 한번 좀 조절해 보는 네. 게 좀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네네. 물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좀 불쾌하겠죠. 왜냐하면 누가 휘발유 가격 더 내고 싶겠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대중교통을 좀 더 편히 쓰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선 좀 우리가 석유를 좀 덜 쓰면서도 이제 국민의 불편은 좀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겠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좀 비슷합니다. 지금 네네. 석유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실물을 비축해 놓든지 아니면은 선물을 사두든지 지금 일단은 석유를 일단 좀 준비해 놓는 게 그게 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은 석유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좀 국간이 좀 마음을 먹어야죠. 그렇게 해서 좀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은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2의 중동 전쟁으로 비화될까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정부, 기업, 우리 각 개별 경제 주체들 모두 촉을 세우고 실시간으로 뉴스도 잘 보면서 각각의 대응할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그에 따른 경제적 역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 과연 언제부터일까요? 흔히들 4말 5초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한번 자기 생활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편안한 노후를 위한 경제준비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